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학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안전확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안전확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재난 현장의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적절히 배치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투입되는 재난 현장의 장소 및 공간을 사전 점검하여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인명구조, 기계 사용, 시설 안전검정, 보일러 시공 등 위험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은 반드시 전문 봉사자를 우선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봉사자는 충분한 교육과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참여합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응급의약품을 구비하며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제한합니다.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은 다음 투입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고 위험성이 낮은 활동은 가능하지만 재난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활동 참여 시 자원봉사활동 동의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부모로서 동의하며 부모 성명이 포함된 자원봉사활동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안전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주요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체크하는데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인지, 벌레 물림은 없는지, 신체 활동으로 인한 근육통이나 신체적 정신적 피로는 없는지 등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확인 항목도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종료되었는지, 자원봉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기술이나 감독이 필요한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 다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여러분도 현장에서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정확한 인력 배치를 위해 수요 파악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해복구 활동에서는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침수주택 정리와 폐기물 처리 작업에 맞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합니다. 반면 전문 상담이 필요한 이재민 심리지원 프로그램에는 소수의 심리상담 자격증을 가진 봉사자만 선발하여 투입함으로써 각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에 맞는 정확한 인력 배치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성과 적합성을 고려한 배치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수 피해 복구 지역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 활동에 외국어 통역 가능 봉사자를 선별하여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란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 기반으로 봉사자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불 복구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매일 아침 작업 수요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봉사자가 몰리거나 중복 작업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현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만족도와 활동 지속성 향상도 수요 파악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지진 복구 활동에서는 봉사자 개인의 기술과 희망 업무를 사전에 조사하여 각자의 역량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봉사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당수가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다섯째,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막는 데에도 수요 파악은 필수적입니다. 다시 산불복 활동을 예로 들면 하루 단위로 필요한 인원과 자원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에 따라 봉사자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효과성,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그리고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원을 산출합니다. 활동 분야에 따라 전문 분야 봉사자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며 시도 및 중앙 단위로 자원봉사 모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요 파악 수행 주체는 피해 지역과 피해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피해 지역의 최초 수요 파악은 지대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후 일일 수요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파악하여 접수 시 당초 파악한 수요를 고려하여 현장 수요를 매칭합니다. 피해 가구의 수요 파악은 읍면 동장 등이 수행하며
이후 지대본을 통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에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일감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요 파악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는 곧 자원봉사자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일감을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단순히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활동을 설계해야 현장에서 봉사자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단순히 복구 지원이라는 추상적인 활동 안내 대신 침수된 가구 정리, 젖은 가전제품 분리, 오염된 바닥 청소, 이재민 쉼터 정리, 급식 보조 등 세부적인 일감으로 나누어 봉사자분들을 배치하게 되면 각자가 맡으신 역할이 명확해지고 집중도 있는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세분화된 일감은 봉사자 여러분의 에너지와 역량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진 피해 지역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 현장 정리보다는 아동 대상 놀이 프로그램 운영, 자격을 갖춘 봉사자분에 의한 1:1 심리 상담, 어르신 대상 마음 안정 프로그램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된 일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자격 요건과 현장 수요를 연결해 정확한 인력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산불 피해 복구의 경우에는 잔해물 정리나 위험 구조물 주변 작업이 많기 때문에 안전 중심으로 설계된 활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잔해 분류, 임시 울타리 설치, 묘목 심기 및 토양 복원과 같은 작업은 안전성과 환경 회복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으며, 봉사자분들의 역할이 보다 뚜렷하게 정의됩니다.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언어 소통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주민 대상 병원 기관 방문 시 통역 지원, 공공문서 번역 보조, 긴급상황 안내문 작성 등으로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해당 언어에 능숙한 봉사자분들을 선별하여 배치하게 되면 언어 장벽을 해소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자원봉사활동에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감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한 운영상의 편의가 아니라 재난 대응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는 모집의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분야에 대한 자원봉사자 인원을 산출하고 구역별, 분야별 자원봉사자 수요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해야 하는데, 만약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도 및 중앙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모집 방법으로는 기등록된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합니다. 이 경우 재난 현장의 특성상 같은 단체 소속 봉사자가 다른 장소에 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관내 장기 봉사자가 필요하다면 숙식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에 모집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 언론 등 TV 자막 방송을 통한 모집 안내 방영을 요청합니다. 이때 반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접수 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합니다. 추가 모집이 필요할 경우 인근 지역 자원봉사센터, 1365 자원봉사 포털, SNS 등을 활용하여 모집합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시도 및 중앙 차원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사항은 지대본 언론 대응반을 통해 홍보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모집 홍보 예시를 보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명, 봉사 장소, 봉사 인원, 자원봉사 내용, 봉사 가능 일자, 연락처, 준비물, 신청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접수 및 교육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상담을 통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기간, 시간, 구역 등을 파악하여 접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 상담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담 제목, 상담자, 상담 일시,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자원봉사자의 요구와 상담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이름 등 봉사자의 정보가 기입된 명찰을 배부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장소의 크기에 따라 접수가 끝난 봉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 모였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피해 현황, 그날 수행할 자원봉사활동, 지역 사정, 안전교육, 사고 시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내용의 첫 번째 예시입니다. 현장 상황, 활동 내용, 주의사항,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현장 상황에는 재난 피해 현황, 지역적 특성, 기상, 피해자 현황이 있고, 활동 내용에는 활동 장소, 분야, 기간,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에는 활동 시의 복장, 장비 점검, 긴급시 연락처, 무엇보다도 안전관리 철저 항목이 눈에 띕니다. 그 외 자원봉사자들이 궁금해할 활동 종료 시간, 집결 장소, 식사 및 휴식 시간, 화장실 확인, 활동 증명서 발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재난 현장 자원봉사 관리자 사전 교육 자료입니다. 봉사자 안내문은 시작, 휴식, 마무리, 사고 발생 시, 담당자 연락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내용을 살펴보시면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부상이 심한 경우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치료비와 약값 영수증은 추후 보상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활동 시간 준수, 위생,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조치, 수분 보충, 음주 금지, 비상 연락망 확인, 몸 상태 확인,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는 동의서를 제출한 다음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예시는 자원봉사자 활동 수칙입니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 중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준비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재난 현장에서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현황을 파악합니다. 셋째, 자원봉사자는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 전에 안전, 활동 내용, 인권 수칙 등에 대한 기본 안내를 받도록 합니다. 넷째, 재난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스스로 살펴야 하며 현장에서는 단독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진 일감은 지역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끝까지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여섯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재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관련 기관의 내부 정보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일곱째, 자원봉사 활동 중 피해자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재난 피해자가 있는 구역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홉째,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이 매번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소통을 먼저 합니다. 열째, 자원봉사자는 재난 피해자들의 눈높이에서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수칙 예시를 하나 더 보시죠. 이 안내문은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입니다. 첫째, 봉사자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원활한 활동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스스로 안전을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활동합니다. 셋째, 어려움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행동과 말을 조심합니다. 넷째, 각 단체의 활동 공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소화합니다. 다섯째, 질서 있는 활동을 위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합니다. 여섯째, 이재민 대피소 등 쉘터 내부 피해자 모습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주의합니다. 일곱째, 자원봉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유지합니다. 여덟째, 필요한 공동의 규칙과 관리를 위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협의 조정합니다. 이번에는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단체 또는 개인의 특성과 원하는 활동 분야를 고려하여 배치하는데요. 성별, 연령대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고령의 봉사자에게는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활동을 맡기고 여름철에는 야외 봉사활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구호지원기관은 기관별 역량을 고려하여 일반 자원봉사단체보다 우선 배치합니다. 복구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는 대여섯 명씩 팀을 구성하여 배치하고 팀장을 선출합니다. 배치 전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실시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장화, 장갑, 생수 등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배부하는데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물품은 개별 지참하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더불어 재난 현장 담당자들과 비상연락망을 공유하여 돌발 상황을 대비하도록 합니다.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배치는 구역별, 분야별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산출하여 한 장소나 분야에 너무 많은 자원봉사자가 몰리지 않도록 단체 간 활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단체장 간의 회의를 통해 활동 분야별로 배치 장소나 인원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 지역을 일정 단위로 세분화하여 봉사팀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봉사자분들께는 이재민 구호물품 분류나 정리, 급식 지원 등 체력 소모가 적은 업무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인력을 보다 안전하고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부상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는 토사 제거와 같은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는 청년 봉사자팀을 우선 배치하고 고령자나 체력이 약한 봉사자분들께는 복구 보조나 식사 지원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맡김으로써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활동 전에는 무릎 보호대나 방수장화 같은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야외 활동 중에는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 온열 질환이나 탈진을 예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폭설 피해와 같은 겨울철 복구 활동의 경우에는 지역 내 청년층이나 대학생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눈 치우기 등의 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스트레칭과 미끄럼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기온에 대비하여 따뜻한 음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 저체온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안전관리는 법령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인데요.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재난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하게 현장 의료반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부상 정도를 단장에게 보고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 현장의 재난 심리 지원 인력에게 인계하여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돕는 체계적인 대응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고 현장의 사기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활동도 관리해야 하는데요. 우선 자원봉사자의 일일 활동 시간은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활동할 경우 2일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교대 배치합니다. 당일 활동 중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총괄팀에 전달하여 이길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복구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5일 활동 후 2일 의무휴식을 적용하고 휴식 기간에는 근처 복구 작업이나 사전 교육을 통해 재투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활동 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에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 부족 및 가짜뉴스 확산 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도 및 행정안전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예로 대규모 산불 당시 SNS를 통해 의류 부족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헌옷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는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을 거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홈페이지나 SNS 등에 홍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체 홈페이지, SNS, 1365 자원봉사 포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수 피해 복구 현장에서는 SNS를 통해 음식이나 물품 부족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입장문을 게시하고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봉사자 및 시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대본 언론 대응반을 통해 홈페이지, SNS, 재난문자,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 가짜뉴스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대변인실을 통해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배포,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 보고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대본 회의 참석입니다. 단장은 지대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재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청하거나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보고체계 구축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직후에는 시도,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된 연락망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전파 요령입니다. 현장 상황은 모바일 메신저로 실시간 공유하되 긴급 또는 중요 상황 발생 시 서면, 대면 및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1일 상황 보고는 1일 1회 보고 및 시스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고 방식이나 주기를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16시에 보고하며 16시 이후 활동은 이길 실적에 반영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간결하게 실적 위주로 작성하면 됩니다. 보고 절차를 보시죠. 먼저 시군구 기초자원봉사센터가 일일 현장 상황을 관리하며 시군구 행정자원봉사 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일보를 작성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취합한 일보를 바탕으로 시도 행정부서가 현장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 피해 지역 일보를 전국적으로 취합한 후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일 상황 보고는 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로 이어지는 공무원 조직체계를 통해 전달되며 이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보고체계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들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급식이나 간식 등을 지원하는데요. 2022년 경북 울진의 산불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쉼터를 마련했던 것이나 2025년 영남권 산불 현장에서 온기나눔 쉼터를 마련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원의 한 방편입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만약 자체 조달이 불가한 경우 상황총괄반을 통하여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급식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해당 단체에 요청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를 지원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사전 등록했거나 현장에서 접수한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자원봉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치료한 다음에 해당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보상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보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대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진행하며 이때 피해자의 동의서가 포함된 보험금 청구서만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서류 일체를 수집하도록 안내하고 제출된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사로 전달합니다. 이후 대표 보험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며 최종적으로 자원봉사자는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험 적용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릅니다.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관한 상세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 내 봉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인증 절차입니다. 재난 현장의 봉사활동 인증은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1365 자원봉사 포털에 해당 봉사활동을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시간 인증 기준은 일일 8시간 이내로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 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세부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일일 최대 12시간 이내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체 과정 중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이며 봉사자가 현장 도착 후 활동 준비 시간부터 평가를 완료하는 시간까지가 활동 인증의 대상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일 경우 최대 4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을 추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일일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 중 또는 이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관련 기관에 연계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평소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심리적 응급처치와 재난심리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